이것은 조조가 중국 북부를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였으며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물리친 유명한 전투이자 사람들에게 깊은 사색과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원소는 병력이 많고 세력이 막강했으나 조조는 병사도 적고 장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군대는 한 명이 10명을 상대하는 기세를 보이며 원소를 대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어떻게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약한 세력으로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의 과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서기 190년부터 200년까지 10년 가까운 제후들의 난전 끝에 가장 강력한 두 세력 집단이 형성되었는데 바로 조조 세력과 원소 세력입니다. 원소는 익주, 청주, 병주, 유주 4개 주의 영토를 차지하고 북방을 장악했습니다. 조조의 세력은 서쪽으로는 관중까지, 동쪽으로는 연주, 예주, 서주까지 뻗어 황하 이남, 회하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며 원소와 함께 황하 하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양봉은 이미 멸망했고 여포는 이미 죽었으며 온술은 이미 사망했고 장수는 이미 항복했으며 손책은 강동을 지켰고 유표는 중립을 지키며 관망하고 있었고 형세는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즉 원소와 조조 두 강자가 공존할 수 없어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원소의 실력은 조조를 훨씬 능가했기에 당연히 조조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고 이에 원소는 조조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유명한 관도대전이 벌어진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병력이 미약했던 조조는 어떻게 세력이 막강한 원소를 상대했을까요? 이 전쟁은 건한 5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전 단계입니다. 원소는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건한 5년 2월 원소는 황하 부간의 리양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대장군 염량을 보내 강 건너편 백마를 공격하게 했으며 동시에 대장군 문추를 보내 연진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주전장은 백마였습니다. 이때 백마를 지키고 있던 것은 유연이었는데 유연에게는 3,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 건한 5년 4월이 되자 유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조에게 구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조 역시 유연이 버티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백마의 증원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조조의 모사 중 한 명인 순유가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백마를 공격하지 말고 연진을 공격합시다. 조조는 즉시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쪽을 위장하고 서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마 상황이 위급하지 않는가? 백마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 군사를 연진에서 출발시켜 황하를 건너 원소의 후방을 포위하려는 듯한 기세를 보이면 원소는 반드시 소가 넘어가 연진으로 증원군을 보낼 것입니다. 조조는 즉시 순유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연진 방향으로 진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진군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원소의 정찰병들이 알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소의 정찰병들은 즉시 돌아가 보고했고 과연 원소는 소가 넘어가 병력을 파견해 연진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행군 도중에 군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한 뒤 경기병을 보내 지름길로 백마로 쳐들어갔습니다. 경기병의 선두에 선 장군 중 한 명이 바로 관우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서기 199년 말 조조가 원소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유비는 조조에 대항해 군대를 일으키고 원소와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힘을 합쳐 조조를 협공하려 했습니다.
조조는 친히 정예병을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여 단번에 배연을 점령하고 서주를 탈환했습니다. 유비는 정군이 패배하여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허북으로 도망쳐 원소의 진영으로 투항했습니다. 관우는 저항할 힘이 없어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한 후 조조는 그를 매우 잘 대했고 관우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조조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뒤에야 형 유비를 찾아가겠다고. 그리하여 관우와 또 다른 장수들은 이 경기병 군사를 이끌고 백마로 돌진했고 염량은 허를 찔려 관우에게 말 위에서 참살당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원소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는 계략, 호랑이를 산에서 유인해내는 계략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자 원소는 유비와 문추를 보내 조조를 가로막도록 했습니다. 한편 조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마 지역의 포위는 풀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원소는 반드시 반격해 올 것이며 우리는 원소의 군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백마를 절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소가 일단 백마를 점령하면 반드시 백마의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학살을 자행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조조는 백마의 백성들을 데리고 황하를 따라 연진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국연의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비가 패배하고 물러날 때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조조가 후퇴할 때도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조조가 이렇게 많은 백마의 백성들을 데리고 연진으로 향하다 보니 당연히 행군 속도가 느려졌고 결국 유비와 문추의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조는 500대 6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연진 남동쪽의 한 언덕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는데 정찰병이 조조에게 달려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앞쪽에 기병 수백 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알겠네. 잠시 후 정찰병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기병 1000병이 오고 있고 그 뒤로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조는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한 뒤 병령을 내렸습니다. 말에서 내려 제자리에서 쉬어라. 장군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적군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타고 준비해야지. 어떻게 말에서 내려 제자리에서 쉬라는 겁니까? 게다가 백마에서 운반해 온 군수품, 즉 식량과 비단, 온갖 잡동사니들이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들을 모두 진영으로 운반해 놓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또 다른 계략이었습니다. 어떤 계략이었을까요? 적을 유인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과연 유비와 문추가 기병을 이끌고 돌진해 왔습니다. 군사들은 당에 널린 물건들을 보자 모두 좋은 물건들이었기에 기병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말에서 내려 그 물건들을 주워 모으고 보물을 쟁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한마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에 올라라. 이윽고 돌격 나팔이 울리고 북소리가 울리며 서륙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00명의 철기병이 높은 언덕에서 쏟아지듯 내려오자 순식간에 원군의 병사들은 당바닥에 뒹굴며 혼비백산했으며 문추도 발 아래에서 즉사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모릅니다. 삼국연의에서는 관우라고 하지만 정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관우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 이후 관우는 한 통의 감사 편지를 남기고 조조가 준 모든 상을 거절하고 적토마를 타고 유비를 찾아 떠났습니다. 문추가 죽은 후 유비는 곧바로 도망쳤는데 이것이 관도 전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관도 전투의 교전 단계에서 조조는 동쪽을 위장하고 서쪽을 공격하는 전술로 원소의 군사에 기습을 가해
백마의 포위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원소의 두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조조가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비록 첫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병력 면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조조가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양측의 대결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관도 전투의 두 번째 단계는 교착 단계입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조조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사실은 원소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소는 10만 정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자칭한 반면 조조는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국지에 주석을 달았던 배송지는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아무리 계산해도 10,000명을 넘지 않았고 원소의 군사는 대략 2대 3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조는 연진과 백마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비록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군사를 관도로 철수시켰습니다. 반면 원소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조가 이기고도 물러난 것은 분명 겁을 먹은 것이고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니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여 관도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조조의 이 결정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조는 이때 백마와 연진에서 원소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한 걸음 물러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적의 보급선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백마에서 싸우면 조조의 보급선이 길어지고 관도에서 전쟁을 벌이면 원소의 보급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조는 적은 진격하고 나는 후퇴한다는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관도로 물러나면 조조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집니다. 이에 원소는 관도 지역에 진지를 구축했고 조조도 이에 대응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전쟁은 두 번째 단계인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단계의 전쟁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원소는 먼저 자신의 진영 안에 높은 언덕을 쌓았습니다. 흙을 모아 작은 산을 만들고 그 위에 망루를 지은 뒤 궁수들을 배치해 높은 곳에서 조조 진영을 향해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이 전략은 마치 오늘날의 로켓포와도 같아서 조조군의 사상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투석기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그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 큰 돌을 대포처럼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기계를 발명해 여러 대를 제작한 뒤 큰 돌을 하나씩 원소 진영 안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대치했으나 양측 모두 승패를 가리지 못했고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량을 실은 수레가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왔고 조조는 병사들을 격려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군량을 운반하는 수송대가 매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질리고 살은 조그라들어 있었으며 어떤 운반군들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길을 가고 있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이고 심지어 헐어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조는 그들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세세한 사정을 챙기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발 15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단 15일만, 15일이 지나면 다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즉 15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조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조조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15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시키고 싸움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도에 남아있던 순우에게 편지를 썼지만 순우는 반대했습니다. 순우는 말했습니다. 명공, 이번 전투는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명공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원소는 이번에 정군을 동원하여 10만 정예병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우리와 결사전을 벌이려는 것이니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물러나면 그는 더 진격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다시 가후에게 의견을 물었고 가후는 조공, 당신은 원소보다 4가지 면에서 뛰어납니다. 지혜는 원소보다 뛰어나고 용기는 원소보다 뛰어나며 인재기용은 원소보다 뛰어나고 결단력은 원소보다 뛰어납니다. 4가지 면에서 원소를 앞지르는데 왜 반년이나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이 항상 만전을 기하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단호히 결심하고 병력을 집중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후와 순유의 의견은 옳았습니다. 전쟁은 위험이 극심한 일이며 특히 냉병기 시대에는 누구도 필승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사령관의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는 종종 사령관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한지에 달려 있으며 최종적인 승리는 종종 조금만 더 버티자는 노력 속에 존재합니다. 관도 전투의 2번째 단계에서 조조와 원소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서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군에게는 식량과 군수품이 거의 바닥났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조조는 거의 버티는 것을 포기할 뻔했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철군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미 군심이 동요된 조군은 과연 철군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관도 전투는 3번째 단계인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기회는 불쑥 찾아왔습니다. 3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쟁은 3번째 단계인 전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비가 도망친 것입니다. 관도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원소는 유비를 남쪽으로 보내 허도 근처를 교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조조를 배신한 전 황건군 출신인 유벽과 연합하여 허도 주변에서 조조를 교란했으나 결국 조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관도로 돌아온 뒤 원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싸워서는 안 되겠소. 남쪽의 유표와 연합하는 게 어떻겠소? 유표와 손잡고 그가 남쪽에서 조조를 공격하게 한다면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겠소. 원소는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다고 여겨 그럼 부탁하겠소. 당신과 유표는 모두 유씨 가문이니 말이 통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유비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유표와 연합하러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유비가 유표와 연합하러 간다는 것은 핑계였고 그냥 도망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비는 왜 도망가려 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패전을 당하고 돌아온 후 원소가 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추측일 뿐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거나 설령 있다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원소, 부자는 유비에게 꽤 예의를 갖추었고 사서 기록에 따르면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둘째, 설령 이번에 원소가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유비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비는 원래 이쪽 저쪽으로 줄을 바꾸는데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손찬에게 투항해 원소를 공격했고 나중에는 조찬에게 투항해 조조를 공격했으며 그 후 조조에게 투항해 여포를 공격했고 지금은 다시 원소에게 투항해 조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비가 얼굴색이 조금 나빠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비는 마치 배 위의 쥐와 같아서 배가 뒤집힐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했고 아마도 원소가 패배할 것을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슬그머니 도망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 일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허유의 배반입니다. 허유가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허유가 재물을 탐했는데 원소가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조조에게 투항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허유의 가족이 악행을 저지르다 예성이 남아있던 신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자 허유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허유가 원소에게 지금은 지름길을 통해 허도로 가서 천자를 납치해야 한다 라고 건의했으나 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설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데 바로 허유가 원소 밑에서는 자신의 계략도 쓸 수 없고 욕망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조에게 투항했다는 것입니다. 허유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원소의 초기 참모이자 방대한 군사 기밀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매우 영리하고 기지가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조조에게 투항하자 조조는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내 일이 해결되었구나. 하하, 이제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하자마자 곧바로 조조에게 우초에 있는 곡식을 늘 불태우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초는 원소가 군량을 비축해둔 곳으로 일종의 곡물 창고였습니다. 허유가 조조에게 기병을 보내 우초를 기습하고 불을 지르며 원소의 군량을 싹 태워버리자고 제안하자 조조는 즉시 이 계책을 받아들여 밤새 우초로 향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장합이 배신한 것입니다. 장합 역시 원소 휘하의 명장 중 한 명으로 사실 염량이나 문추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염량과 문추는 용맹은 있으나 계략이 없었지만 장합은 용맹과 계략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원소 진영은 조조가 우초를 기습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장합은 원소에게 즉시 우초에 증원을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만약 우초를 내주면 후퇴할 길조차 없어져 우리는 틀림없이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소 밑에 있던 곽도라는 모사가 반대했습니다. 곽도는 지금은 관도를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도를 공격하면 조조가 행군 도중에 되돌아와 관도를 구하러 올 것이고 그러면 우초의 부위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곽도의 이 방법이 좋다고 여겨 이를 받아들였고 형편없는 군대를 보내 우초를 구원하게 하고 정예병을 보내 관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장합이 말했습니다. 주공, 이러면 안 됩니다. 관도라는 곳은 조조의 근거지입니다. 우리가 단숨에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점령할 수 있었다면 진작 점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싸운 것도 바로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초를 구합시다. 그러나 원소는 아니, 관도를 공격하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초가 함락되고 군량미가 모두 불타버렸으며 관도는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곽도는 자신의 계략이 틀렸음을 직감했고 매우 긴장한 그는 원소에게 달려가 옳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주공, 장합이 우리가 우초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곽도는 원소라는 녀석이 체면을 죽도록 중시한다는 점을 꿰뚫고 있었으므로 원소는 즉시 의심을 품었습니다. 장합은 이대로 끝장났다고 생각했으며 전방에서는 패배하고 후방에서는 불이 났으니 갈 데가 없었고 부하고람과 상의한 끝에
그만두자, 항복하자, 라고 결심하고 전차를 불태운 뒤 깃발을 들어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때 장압은 관도에 있었고 조조는 우초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으며 우초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관도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조조의 군사 순위와 조조의 대장 조응이었습니다. 당시 장압과 고람이 부대를 이끌고 항복하러 오자 조응은 이것이 진심인가 속림수인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순유가 주저하지 마십시오 조장군. 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분명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성문을 열어주었고 장압이 들어왔습니다. 조조는 우초에서 돌아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장압의 손을 잡으며 이건 마치 한신이 유방에게 항복한 것과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관도대전은 4번째 단계, 결승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 유비는 도망쳤고 원소는 외부의 지원을 잃었으며 허유는 배신하여 원소는 참모를 잃었고 장압이 반기를 들어 원소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원소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증명하며 전쟁은 급속히 4번째 단계인 결승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조는 가후의 조언에 따라 병력을 집중해 반격을 가하자 원소의 군대는 이미 군심이 크게 동요하여 끝내 무너졌습니다. 원소 본인은 장남 원담과 함께 말에 올라타고 북쪽으로 도망쳤으며 다른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조가 원소의 대본령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서적과 보물, 골동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원소는 늘 자신이 명사답고 풍류했으며 유장의 풍도를 지녔다고 생각했으므로 어디를 가든 책이나 보물, 골동품을 모두 챙겨 다니며 진열대를 만들어 깨끗이 닦아 놓곤 했습니다. 그 풍도는 정말 훌륭했지만 결국 모두 조조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건한 5년 10월에 일어났으며 이 전투 이후 원소 세력은 다시는 기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관도 전투는 조조의 완승으로 끝났으며 조조는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물리치고 기습을 통해 원소의 10만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로 조조는 황하 중하류 유역, 당시 중국에서 가장 번영하고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배적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반면 패배한 원소의 최종적인 결말과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한 7년 5월, 원소는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사망했습니다. 건한 9년, 원소의 후계자 원상은 조조에게 패배했으며 건한 10년, 원소의 장남 원담은 조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건한 12년 9월, 요동태수 공송강이 원소의 후계자 원상과 원소의 차남 원희를 암살하고 이 두 사람의 목을 조조의 진영으로 보냄으로써 원시 세력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원상과 원희의 죽음에는 2가지 작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두 녀석이 공송강의 지역, 즉 요동태수, 공송강의 영지로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조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공송강이 이 두 사람의 목을 나에게 바쳐올 것이라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자 조조는 이 두 무리가 근본적으로 같은 침대에 누워도 꿈은 다른 사이이며 서로를 노리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면 그들은 밀접하게 결탁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원상과 원희가 공송강의 영지로 도망친 뒤 형제는 의논하여 공송강을 초대해 술자리를 마련한 뒤 그를 제거하면 이 땅은 우리 둘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송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두 녀석이 조조를 거스르고 내 영지로 도망쳐 왔는데 내가 조조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들을 초대해 술을 대접한 뒤 처치해 버려야겠어. 결과적으로 처치당한 것은 원상과 원희였고
정말로 연애 자리에서 공송강은 홍문연을 베풀어 이 두 녀석을 붙잡아 묶은 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고 땅바닥이 차갑네요. 엄동설아니라 땅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운데 앉을 수 있는 방석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송강은 아이고 너희 둘은 머지않아 먼 길을 떠나게 될 텐데 뭘 앉을 돗자리가 필요하겠느냐. 이 모든 일은 모두 조조의 예견 속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치투쟁과 군사투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며 이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담이 죽고 원희가 죽고 원상이 죽으면서 원시 가문은 이로부터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관도 전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도 전투 이후 당시 중국의 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고 중국 북부는 사실상 조가문의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말을 원소 측에서 두 사람이 일찍이 예견했었는데 한 명은 그의 모사인 거수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모사인 전풍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소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풍은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천풍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력을 키우는 동시에 소규모 군사를 보내 조조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사를 여러 조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격하게 하면 조조가 동쪽을 구원하러 오면 우리는 서쪽을 공격하고 조조가 서쪽을 구원하러 오면 우리는 동쪽을 공격하는 식입니다. 어쨌든 그를 이리저리 쫓아다니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우리는 편히 쉬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년도 채 안 되어 일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공께서 10만 정의 부대를 집결시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데 만일 패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원소는 어디에 만일이란 게 있단 말인가? 무슨 만일이냐? 내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단 말인가? 천풍이 말했습니다. 주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풍은 원소의 오랜 모사였기에 어쩌면 노련함을 내세워 원소가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소는 격분하여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군사는 이미 집결했고 군호도 울렸으니 곧 출정할 참인데 넌 여기서 계속 패배하면 어쩌나? 패배하면 어쩌나? 더 들고 있고 참 불길한 놈이야. 군심을 어지럽히고 군심을 동요시키면 대출정을 저주하다니. 너는 일단 감옥에서 기다려라. 내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네가 무슨 낯을 들고 나를 만나러 올 수 있겠느냐. 1년 후 관도 전투의 패배 소식이 예성에 전해졌으며 사실은 천풍이 옳았음이 증명되었고 친구들이 감옥에 찾아와 천풍을 문병하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천연,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군요. 이제 중용되실 겁니다. 사실이 당신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으니까요. 천풍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향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이번엔 내가 죽는구나. 당신의 말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 아닌가요? 천풍은 어째서 이번엔 죽는다고 했을까요? 다음 편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